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일본이 도입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신 블록5이며 도입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는 미국의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는 지상 목표 파괴에 보다 적합한 탄두를 갖춘 블록5B일 가능성이 높아 2026년도부터 배치 개시를 시작해 2027년도까지 400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토마호크에 대해 상대국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의 수단이 되고 취득하는 것은 블록5라고 보도했으며 일본의 방위성도 토마호크의 사용 방법에 대해 적지상부대 공격을 시사하고 있어 블록5 혹은 지상 목표 파괴에 보다 적합한 탄두를 갖춘 블록5B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국방력 강화 5년간 예산에 책정된 2113억 엔이 토마호크와 관련된 총 취득비라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는 400발이 넘는 토마호크와 동수의 마크 14 VLS 캐니스터와 통합작업, 그리고 각종 스페어와 훈련 및 훈련기계, 또한 기술 문서와 보수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이 도입하는 토마호크의 한 발당 도입 비용은 약 4.7억 엔으로 일본 방위성은 토마호크의 한 발당 가격은 공표하지 않았지만 미군의 도입 가격보다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방권한법 중에는 각 장비의 계약 금액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 미 해군이 2020년도에 발주한 토마호크의 도입 단가는 약 154만 달러였으며 이는 블록4를 블록5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므로 일본이 신규로 블록5를 도입하면 미군의 도입 가격보다 당연히 비싸질 것입니다. 미국의 2021년도 예산으로 발주된 토마호크 블록5는 미 육군에서 50발이 줄어들었고 미 해군 48발, 미 해병대 13발을 줄여 최종적으로 미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은 154발에서 111발로 줄어들었고 도입 단가도 154만 달러에서 140만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덧붙여서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의 법적 요건을 클리어하고 미 국무부의 승인이나 의회의 허가를 얻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마호크는 MTCR 규제의 대상이므로 승인과 허가를 얻는데도 일반 미사일보다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2023년도에 발주하는 블록5 로트 19에 일본이 주문한 토마호크를 생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토마호크의 제조사인 레이시온사가 블록5 로트 19의 생산을 시작하더라도 일본 국방성이 발표한 2027년도까지 400발 이상의 토마호크 도입이라는 납기를 지키려면 레이시온사는 2024년에서 2027년까지 미군 수요 100발에서 150발과 일본 자위대 수요 100발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토마호크의 미사일 생산량은 연 150발 정도여서 토마호크의 공급량을 300발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적으로 일본 방위성이 2027년도까지 토마호크 400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방위성이 구체적인 토마호크의 도입수와 도입 기한을 언론에 누설한다는 것은 예비 협상 차원에서 목표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 국무부의 발표를 봐야 일본의 요구가 적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인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튀르키예의 TB2에 이어 와치키퍼 X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지난 9월에 튀르키예에서 TB2 시스템을 3억 달러의 3세트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이번에는 이스라엘 LB 시스템에서 워치키퍼 X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육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할 정보 수집과 감시 및 목표 포착과 정찰 용도의 UAV를 요구했고 이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엘비사와 프랑스의 탈레스 UK는 합작 기업인 유텍스를 설립해 영국의 헤르메스 450에 SAR 레이더와 MTI 레이더를 추가한 모델을 제안해 노스롭 그루머니안과 BAE안을 물리치고 영국 육군의 수주를 따낸 것이 와치키퍼 450이며 루마니아군이 도입하는 WK450 기반의 와치키퍼 X는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해 총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무인 전투기화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번 계약은 와치키퍼 X 7대 도입에 약 4.1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으며 엘비사는 루마니아 기업의 WKX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실시하고 3기 이후에는 제조와 보수 업무를 루마니아 기업이 담당한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형태를 선택한 것은 안보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유사시에 보수 서비스가 끊기는 것을 회피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는 TB2의 기술 이전을 우크라이나에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아킨지와 안카 등 다른 UAV 및 UCAV는 기술 이전과 함께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국에서 UAV 및 UCAV를 생산하는 국가는 늘어날 것입니다. 참고로 TB2는 현재 14개국에 팔렸고 프랑스 신문도 날개처럼 팔린다고 표현했지만 얼마 전 나토 회원국 알바니아가 TB2 도입을 발표하면서 도입국은 27개국이 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도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TB2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 앞으로도 TB2를 찾는 나라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TB2와 같은 UCAV를 대지 공격 능력만으로 평가하지만
UCAV는 정찰 감시 임무에 특화된 UAV보다 기체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고성능의 EOIR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TB2에 탑재된 MX-15D는 최대 75km 앞의 차량을 인식할 수 있고 내장된 레이저 거리계는 최대 20km 앞에 있는 목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UCAV의 하드포인트에는 SIGINT 기자재와 재밍장치 및 전술통신 중계기 등을 탑재할 수도 있어 TB2는 다용 도성과 유연성이 높아 대지 공격 능력만 강조되는 TB2도 정찰 임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TB2는 정밀유도 무기를 휴대하면 정찰 임무에서 발견한 목표를 파괴할 수 있지만 TB2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공격 수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군 전체로 볼 때는 적의 방공 시스템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은 공역에 TB2를 일부러 침투시켜 지상의 표적을 때릴 필요성은 낮고 폴란드의 부아슈츠크 국방장관도 TB2는 단독으로 작동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군사 자산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인 맥컨빌 대장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B2가 계속 활약하는 이유에 대해 고도의 방공 시스템을 빈틈없는 벽처럼 언론에서 보도해 방공 시스템을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를 회피할 방법도 있고 돌파하는 전술도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방위 전문 매체들도 방공 시스템은 고도를 비행하는 모든 목표를 확실히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공역을 완전히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24시간 이상 전장을 배회할 수 있는 무인기는 취약한 부분부터 침투해 임팩트를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공군도 중국과의 전쟁에 레거시 무인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MQ-9의 조기 퇴역을 주장했지만 TB2가 대지 공격뿐 아니라 ISR 임무나 전장에서의 통신셀로도 효과적이어서 비스텔스 MQ-9에 대한 평가가 재검토되었고 만약 TB2가 우크라이나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군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리 없고 이렇게 많은 나라가 UCAV를 원할 리가 없습니다. TB2도 MQ-9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유인기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인기와 마찬가지로 방공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는 공역에 침입하면 쉽게 격추되는 취약한 존재이며 소형 UAV나 상용 드론처럼 일회용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싸지도 않고 보충성도 좋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TB2나 MQ-9과 같은 UCAV는 유인기에는 할 수 없는 적합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육군은 UH-60의 후계기로 벨과 로키드 마틴의 V-280 펠러를 선택했지만 디피안트-X를 제안한 시코르스키와 보잉은 항의 문서를 미 정부 설명 책임국에 제출하고 2023년 4월까지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육군은 회전익기의 후계기 개발을 제각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와 아비오닉스 및 엔진 등의 컴포넌트를 공통화함으로써 비용 절감이나 개발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FVL 프로그램을 시작해 UH-60의 후계기 프로그램 자리를 V-280 펠러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육군은 FLAA의 승자로 V-280 펠러를 선택했기 때문에 벨과 로키드 마틴은 UH-60의 갱신 수요를 손에 넣은 셈이 됐고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결국 FLAA 기반의 회전익기는 AH-64 등 약 1200대의 레거시 플랫폼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육군 관계자들도 FMS를 통한 해외 수출 가능성을 포함한 FLAA의 추정 가치는 약 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양사가 참여한 경쟁 입찰은 2주 이내에 최종 결정에 대한 항의를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디피안트-X를 제안한 시코르스키와 보잉은 권리를 행사해 지난 11일에 항의 문서를 정부 설명 책임국에 제출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항의 문서에서 미 육군이 제공한 정보를 철저히 검토한 결과 미 육군과 병사 및 납세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우리의 제안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2023년 4월까지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GAO에 요구했습니다. 미 육군은 항의가 올 것을 예상하며 향후 FLRAA의 스케줄에 여유를 두고 이번 결정에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코르스키와 보잉이 제출한 항의 내용이 정당성이 있다고 GAO가 판단하면 선정 재검토를 권고하게 되어 있고 V-280 펠러 실용화를 위한 개발 작업도 중단되기 때문에 GAO가 현재로서는 항의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